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슈 1번지 오늘도 여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 제작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보일 콘텐츠는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 내란숙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선고 공판을 모의 재판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재판장이 누구냐면 접니다.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저에게 재판장을 맡길 정도의 이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지만 이 콘텐츠는 대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 가상 모의 재판을 꾸며볼 예정입니다. 먼저 검찰 측, 특검 측을 맡아주실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이 가상 모의 재판은 보통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이게? 그렇죠. 저희는 모의 재판을 할 일이 없이 진짜 뭐 재판을 하니까. 근데 예. 사실 로스쿨 다닐 때도 모의 재판을 하면 최소 6개월 전 공고, 한 3개월 전부터 준비, 팀을 이뤄서 거의 대본 수준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져야 되는데 제가 어제 9시 반, 저녁 9시 반에 연락을 받았어요. 저런. 그리고 심지어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일찍 잠들어서 그걸 못 보고서 아침 7시에 딱 봤는데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공부를 했는데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9시 정도에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정 변호사님을 믿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아마 늦은 시각에도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분입니다. 이분의 어떤 인생 전체를 걸고 이 역할을 맡아주셔야 됩니다. 바로 내란숙의 측을 변호할 강수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저도 어제 작가님한테 연락받았는데 작가님이 전화 주시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글쎄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결론은 막 하자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뭐 이제 정신이 없을지 모를 두 분의 토론? 결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의 이 진술들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결론은 하나일 겁니다. 재판장인 제가 아주 이 내란숙의 윤석열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처단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실 거면 오늘 어디 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이 내란숙의 재판은 직위원이라는 판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직위원 판사 재판 진행하는 거 두 분 다 보셨지만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돌잔치 MC도 그렇게 진행을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좀 원래 판사들이 그래요? 아니요, 짜증내죠 보통 보면은. 매우 단호하시고 화내시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그 쓸데없는 말 하면 진짜로 엄청 혼내십니다. 변호인! 뭐 그렇게까지는 잘 드물고. 변호인! 가끔 진짜 좀 까칠하신 분은 검사나 이런 분들은 일어나세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진짜요? 하는 경우까지 저는 분들이 있어요. 일어나세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수영 변호사님 이따 준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재판장님은 앵커님이시니까 본인이 하셔야죠. 이제 판사님이 하셔야죠. 판사님이. 자, 피고인, 우리 저기 원고 측이라고 하죠? 아니죠. 이제 피고와 검사. 피고와 검사. 피고인과 우리 특검 측 다 정숙하세요. 정숙을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판사들이. 좋습니다. 자, 오늘 가상 모의 재판, 지금까지는 좀 답답하셨던 직위원의 재판 때문에라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웃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이 가상 모의 재판으로 만나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고합 129 내란숙의 혐의 윤석열 피고인 선고 공판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검 측 공소 요지 진술해 주십시오. 네, 공소 요지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김용현,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김용군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장악하여 위헌, 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 방척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킨 죄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네. 공소 요지 우리 특검 측에서 정구승 변호사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윤석열 피고인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다. 이렇게 공소 요지를 진술을 해줬습니다. 우리 피고인 측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또 듣겠습니다. 변호인 측 설명하세요. 네, 피고인 3617 변호인 강수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반역이거든요. 반역이 뭡니까? 배신이야, 배신. 근데 대통령이 이 나라의 최고 아닙니까? 잠시만요. 자, 예. 변호인 측 표정 좀 풀고 일단 말씀을 아닙니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직위원이 아니어서 지금 표정이 상당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아하. 표정을 살짝만 좀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 맞춰서 이거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습니까? 예. 자,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가지고 반역인데 내란이라 하는 것이 반역은 배신 아닙니까? 대통령은 이 나라의 최고 아닙니까? 대통령이 우째 대통령을 배신합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에 반역을 하냐고 역적 모이는 대통령 신하들이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대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내란하는 것은 폭동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천지 그날 폭동이 어디 있었습니까? 군대 경찰이 출동해가 잠깐 헐리우드 액션으로 막 경고성으로 살짝 막는 척만 했지 한 놈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동하는 건 대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고려로 처음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이 공수처니 검찰이니 서로 막 수사하겠다고 설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을 가졌는지도 분명하게 없는데 막 서로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니 뭐니 전부 다 싹 다 불법이고 그런 무리한 수사는 결국 정치적 판단에 의한 수사. 그러니까 정치적 보복으로서 처음부터 기획해가 답을 내놓고 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공소기각돼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이 헌법상 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본인 판단에 계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서 계엄 선포한 정치적인 결단 행위를 우째 법원이 갖다가 간섭해가지고 범죄인이 많이 논한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공소사실 부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변호인 측 진술 잘 들었고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윤석열 최후의 날 가상 모의 재판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채널이 아니고 정어리 TV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특검 측 그리고 변호인 측 진술 모두 진술 일단 들었습니다. 자, 쟁점별 공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특검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아래 수하들이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동이라는 행위가 없었다. 이런 지금 진술을 했고 공소 사실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했는데 우리 특검 측의 변론도 듣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밑에서 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부 기재를 저희가 발췌해서 그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일 11시경 김용현을 불러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의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이런 발언들을 해가면서 이제 패약질이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런 말을 했던 진술이 이미 있습니다. 사실관계고요. 예. 그 후 김용현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동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직접 물은 바도 있고, 그 김용현이 뭐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게 약 2, 3만 명 정도 동원돼야 할 건데 소수만 출동하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에서 5천 정도 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받은 진술 역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윤석열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숫자에 대해서 1,000명 미만이면 되겠다라는 보고까지 받았던 내용까지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하였고, 이런 식으로 김용현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구체적 지휘까지 한 정황이 진술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정말 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법적으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이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인용을 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재 2014 헌가 5에서는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 사후 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원한다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2024 헌나에서도 이 사건 개헌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에서 헌법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아 이게 사법 통제의 대상이다. 즉 재판의 대상임은 이미 헌재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 두 쟁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인 측 지금 특검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계엄은 경고성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고, 실제 거기에 나와 있는 근거들을 보면 각 국가기관을 피고인 측에서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그 모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경고성이었던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 경고성인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작정하고 친위 쿠데타를 하려하면 진짜 진심으로 국회를 다 싹 다 막아버리고 방송국 바로 군 투입해가 전기 다 꺼버리고 모든 도시를 암흑천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안 했잖아요. 그날 해봤자 잠깐 국회에 둘러싸가지고 신분증 확인 정도 하고, 처음에는 경찰들이 좀 어리버리해가 다 막았다가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니까네. 근데 이따가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신분증 보여주니까 다 들러줬다 아닙니까? 이런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 그런 의미에서 뭔가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억측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선관위에 군이 출동이가 한 것은 이런 식으로 충심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검찰이고 선관이고 이거 전부 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해놓고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어떤 군을 출동시켜가 수사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한 마음에서 피치 못하게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켰다. 아니, 선관위가 그날 밤에 일하고 있었습니까? 새벽에 아무도 일 안 하고 퇴근하고 없습니다. 당직자 몇 명 앉아가지고 잠깐 들어갔는데 무슨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켰다 합니까? 이게 전부 다 억측이고, 우리가 이 대통령이 출동했던 군인들이나 경찰에 지시했던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경고를 해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안 속겠습니까? 계엄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 군도 안 출동하고 경찰도 없어. 누가 쫌니까? 좀 쫄락하마. 실제로 좀 출동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신문 제가 듣고 왔는데, 이 컨텐츠는 지금 변호인 측 덕에 성공할 것 같다라는 제작진의 지금 의견이 지금 저쪽에서 웃음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SNL도 아닌데, 우리 지금 변호인 측에서 상당히 애써주셔서 재판장으로서 상당히 지금 흡족하고, 일단은 이 신문이라는 것은 재판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억측에 불과하고, 선관위도 거기 그 시간에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무력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 특검 측에서 선관위를
계엄군이나 혹은 방첩사 부대 군인들을 동원했다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 선관위 내부를 실제 조사하려고 했었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관계가 보도가 되고 있고, 게다가 심지어 선관위 직원들을 가둬다가 뭐 고문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증거까지도 이미 확보됐던 걸로 증거 제출을 받았는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좀 보충해 주시죠.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운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까지 있었던 것이 증거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사실 이것 자체가 불법 내란 그리고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예. 일단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 자체로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이 내란이 불법이었음이 인정되는 뜻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헌법의 근본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했습니다. 그 포고령 자체가 이 사건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의 가장 큰 입증 자료입니다. 또한 국회에 경력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고 병력을 투입시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체포조를 운용하였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할 것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까지 확인이 되었고요. 또 피고인 스스로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라는 본인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계엄이 경곡성이라는 점을 국무회의 구성원들이나 군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게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 선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만들어진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지금 뭐 이제 쟁점들이 계속 이제 그 두 분 말씀하시면서 나오고 있는데, 특검 측의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 측 진술할 내용 있습니까? 뭐 대부분 다 제가 설명드리는데 하나 부탁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팩트 공격을 너무 세게 하시니까 3617분이 뼈가 안 좋아요. 그래 자꾸 때리시면 뼈가 아파요. 그러니까 조금 억지스럽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나치게 설득력이 높아. 이거는 재판이 불공정해요. 팩트 위주로 너무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팩트 위주로 너무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특검 측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거 직위원식 재판 아닌가요?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상 모의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뼈가 아프다. 네. 예, 지금 피고인이 실제 건강이 안 좋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뭐 자빠지면 뼈 다 부러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 살살 때리시고 때리더라도 가볍게. 최근에 출석했던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굉장히 그 혈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좀 뭐라 하노 이게 서울말로 뭐라 하지 이거를 애비다 뭐라 하나 이게 야위였다 그러죠. 야위였다. 야위였잖아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컵라면 먹고 이래 재판 들어온다니까 지금. 아니 근데 그 야위였던 사람이 그 특검에서 뭐 이렇게 진술할 때 뭐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한테 여사라고 붙이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기운이 좀 팔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랑하니까.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없으면 사랑해. 뭐 사랑 갖고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막 그래 양해해 주십시오. 예, 여기가 이제 사랑을 논하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내란 수계 재판 사건 번호 2025 고합 129에 이 쟁점별 공방을 저희 지금 재판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재판장을 윤석열, 김건희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더럽히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또 드라마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 측도 지금 개그 욕심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호사 두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계엄은 경고성이었는가 이 대목에 대한 쟁점은 이미 앞에서 좀 다뤄본 것 같고요. 조직적인 지시가 윤석열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보고 체계를 통해 여러 이 검, 경, 그리고 국정원, 군이 모두 다 동원돼서 여러 기관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대목도 아까 이제 특검 쪽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 비상대권에 대한
그 주장은 지금 피고인 측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주장이죠?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위헌이라는 게? 충분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판단을 대통령이 한다 이 말이죠. 그 대통령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각종 폭거 어떤 국정마비 이런 것들이 국가 비상 상황이고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대통령이 판단을 한 건데 그거를 뭐시 헌법재판소가 나서가 아이락해서 하고 이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이게 바로 서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단이다. 저는 그래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지금 변호인 측에서 일단 부정을 하셨는데, 자 특검 측, 네. 지금 비상대권은 즉 비상계엄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것은 일단 뭐 우리 법률상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것을 대통령이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마구 휘두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명백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우리 네. 헌법은 팩트에 조심해 주시고요. 네.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긴급권의 내용, 효력, 한계 및 그에 대한 통제 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 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쌓인 기본적인 법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 요건, 사후 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분명히 준수되어야 된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 상황이 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 맞는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는가의 판단도 역시 그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비군사적 공격으로 인하여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뭐 하이브리드전이다. 예. 북한이 이랬을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예. 비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국회의 병력을 동원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헌재 판결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과 그 입법에 대해서도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사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 그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그러한 행사한 것은 그 국가 긴급권이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 또한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남용과 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헌법에 이미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를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하였어야 한다라고 이미 판례가 나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 긴급 대권 이라는 사실 헌법상에도 존재하지 않은 권한을 마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거나 그 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을 한 것을 그 사후에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근거를 들어서 지금 특검 측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네.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었습니까? 뭐 대통령이 그 준한다 하면 준하는 거라고 봐야 안 됩니까? 대통령이 아니, 뭐 판단을 그걸 했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묻지 알겠습니까? 자, 변호인 측 그래도 피고인 측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이 그 전시 또는 사변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요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총칼이 막 오고 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은 국가 체제 전쟁 상황이다 이 말이지요. 이 뭔가 이 공산 적대 세력, 국가 전복 세력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하고 이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복 세력이 국회를 이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막 탄핵을 남발하고 막 누구 앉히면 전부 다 자르라고 난리치고 막 하여간 막 국정을 못하게 만들어 보는 이 상황 자체가 막 전시다. 요런 게 뭐 우리 피고인의 주장이나 할 수 있겠는데 네. 잠깐 저 칼슘이라도 좀 주고 뼈를 때려야지 자꾸 뼈를 때리니까 좀 감당하기 안 되네. 얘.
자, 네,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예. 판례를 통해서 좀 예, 반박을 반대 좀 해보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네. 비상계엄은 외적의 침입,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 질서 교란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걱정이 된다고 하여 선포할 수 없다는 게 기존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네.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바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재판이 전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절반을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행위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헌문란이라고 부르는 행위, 헌정질서 파괴, 이것은 실행에 옮겨졌고 실제 국헌문란 행위를 윤석열 피고인이 시도했다, 완결했다라고 보는 쪽이 이제 특검 쪽의 주장인데 그 내용도 함께 진술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피고인 행위 같은 경우는 내란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이미 네.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이미 군경을 국회와 선관위 등 국가기관에 투입한 시점부터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실행행위 착수로 보아 내란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죄 기수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란죄는 미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데 피고인 측? 근데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 얘기 드리면은 법률적으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감정적으로는 안 됩니다. 오랜만에 저도 팩트 한번 공격합니다. 예, 팩트로 한번 들어가 주시죠.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미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범죄 성립을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군을 출동시켰다. 요게 착수입니다. 착수. 이제 범행을 시작하려고 이제 착수를 했어요. 근데 원하는 결과가 뭡니까? 내란의 결과가 되려 그러면은 국헌문란이 돼야 되고,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군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도 출동을 했습니다. 소방서한테 무슨 단전단수 지시 이상미가 했는지 오래된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 봐요. 단전단수가 됐나 이 말이지. 안 됐어요. 자, 그러고 국회의 기능이 의회됐습니까? 결국 해제됐어요. 계엄이 해제됐어. 국회의원들이 전부 들어와가지고 정상적으로 표결을 해가 계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또 어떻게 했느냐? 한덕수 총리부터 쭉쭉 불러가지고 국무회의 열어가 새벽에 계엄 해제를 실제로 했습니다. 국가기관 중에 기능을 못한 국가기관이 어디에 있노 이 말이지. 어떤 국가기관도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 못한 바가 없다. 따라서 국헌문란 자체가 없었다. 그나마 미수범을 처벌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미수에만 해당되는 상황이를 미수범 처벌이 없으면 무죄지. 이거를 갖다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착수만 해도 전부 처벌해야 된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대단히 무리한 주장이다. 이래 말씀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팩트에 근거해서 피고인 측이 설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검 측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 폭동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기소가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소집 명령, 그리고 국회의 국회 열각 봉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그리고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그리고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적 편성 및 운영, 이 자체가 이미 국가기관의 국가기관 권력 행사에 이미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수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야 되고,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에 들어간 것 자체가 폭동의 한 행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내란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이미 착수에 들어갔고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획과 준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죠. 계획과 준비뿐만 아니라 이미 군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이 권력 행사에 방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방해를 뚫고 이거 계엄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수로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란이 시도를 했고 기수에 이르렀는데 그게 빨리 진압된 거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자, 오늘 저희 쟁점별로 우리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의 주장들을 듣고 있는데 지금 여러 차례 공판을 통해서 피고인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지금 변호인 측에서
설명을 해 주신 대로 국가기관 동원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피고인의 권한이었고 조직적 지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한을 통해서 통상적인 지시를 이 부하 수행을 했던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판을 봐주시는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럼 이제 절차적으로는 괜찮았느냐?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진 대목에 대해서 절차적 미비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도 일단 듣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무회의 심의인데 국무회의 심의라는 것은 이게 뭐 예를 들어가 국무위원들이 뭐 모여가지고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나는 계엄에 찬성합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가반수 어디 있노? 반대가 많네. 자 그럼 계엄 못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국무회의 이 심의라는 국무회의의 어떤 심의라는 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장관들 이야기를 막 한번 들어봐라.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우리 법에 국무위원들 전원이 반대를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막 전화를 돌려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국무회의 한번 열어보겠다고 애를 썼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지고 계엄을 선포를 빨리빨리 할 것 같았으면은 막 송민영 장관 이런 사람한테 전화도 안 했어. 막 전화할 게 뭐였어. 그냥 대통령 고하면 되지. 그런데 국무회의를 어쨌든지 열라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막 뛰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 전적수도 다 만족했고 그 사람들끼리 뭐 반대하니 찬성하니 설왕설래 뭐 자기들끼리 얘기 다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뭐 5분을 했든 10분을 했든 50분을 했든 대통령은 이야기 취지만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계획이 딱딱딱 이 저 후속 조치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첫날 만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무회의를 거치니 안 거치니 이런 거 가지고 위법이다 아니다. 이건 좀 과하다. 정말 헌법재판소 판단도 불만이 많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그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이 계엄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제 이런 진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피고인? 그때 내가 모르겠어. 그 무렵에 우리 피고인 말에 따르면은 앉자마자 폭탄주를 돌렸다 이거예요. 앉자마자 막 돌리고 많이 마셨어 그날. 그래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네요.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들어가기 전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들었다라는 겁니까? 저는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 집 매일 드시기 때문에 뭐 그날도 안 드셨겠나 그래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우리 위대하신 국민분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특검 측 이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이것 또한 진술하실 내용이 있죠? 네,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원이 부서하도록 그렇게 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는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 국무위원인 김용현은 이에 부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역시 부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실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었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육구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는 바 이것은 그 계엄의 그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번호 2025 고압 129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검 측 구형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한번 내란 기수에 대해서 한번 보충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하고 구형하십시오. 네. 내란 기수란 내란죄의 실행을 완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폭동행위가 시작되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가 이루어지면 이미 내란죄가 기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군경을 동원해갖고 국회를 포위하고 국가기관에 군경을 보냄으로써 이미 평온이 해하여졌기 때문에 이미 내란죄는 기수로 보아야 합니다. 네, 구형하겠습니다. 자,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검 측 구형합니다. 특검은 재판부의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합니다. 근거는요? 근거라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양형 기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과거에 지금까지 네. 내란죄에 대한 그 판례나 네. 지금까지 이 일반적인 국회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나 야당 그리고 선거조사 업체까지 광범위하게 군경을 동원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리고 진술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국민 전체에 대한 해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사형 말고는 다른 형이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특검 측의 정구승 변호사의 구형이었습니다. 자 3617번 피고인 윤석열 측 변호인 최후 변론 듣겠습니다. 예, 최후 변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성이 자, 없니?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예. 자, 변호인 측 최후 변론입니다. 예, 예, 예. 네, 최후 변론은 좀 진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러면 뭐 어째 더 엄숙하게 예. 뭐 이제 좀 몸 풀고 진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변론하십시오. 말투가 이래가 죄송합니다. 그 최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대통령 내 몰라 하더라 까먹버렸네. 잠깐만 있어. 그래서 대통령이 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반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꽤 지지받습니다. 몇 프로든지 간에. 예. 그렇게 뽑힌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통치행위라는 것을 이걸 사후적으로 범죄로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한 것에 대한 다수가 이 불법에 의한 수사, 그러니까 위법 수지 증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샅샅이 가려가지고 수사권이 있는지 불분명해요. 공수처도 자신감이 없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지기현 재판장께서 반드시 판단하셔가지고 만약에 불법 수사권도 없는 수사기관의 수사라고 본다면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왜 대통령이 반성을 하지 않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최소한 시인을 하고 사죄를 구해야 뭐 봐주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란 수괴죄 같은 경우에는 최하한이 무기징역이고 고의가 사형입니다. 인정하면 바로 죽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못 먹어도 고다. 그런 입장으로서 마지못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마음속으로는 조금 후회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밖으로는 그런 얘기 못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617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좀 일부 반성을 하신 겁니까?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찌 생각하는지 하여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일부 좀 반성하는 모습인데, 피고인 윤석열은 어떤지 모르겠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 오늘의 재판장은 이렇게 선고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게 선고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선고하죠? 피고인 누구는? 네. 자, 피고인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권한 행사 밖의 행위인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했음과 더불어 정치 행위를 금지시키고 심지어 정치인들을 체포하여 구금하거나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살인에 이르는 행위까지 계획했다고 보아진다. 전혀 반성이 없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보아하여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사형을 선고한다.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억수로 힘드네요. 아니 이게 개소리를 그렇듯하게 얘기하려니까 엄청 힘드네. 특검이 진짜 힘들겠어요. 개소리도 논리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 모의 재판을 벌써 지금 한 45분째 했는데 저희도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동네 그러니까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은 얘기를 시장이나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서 들은 얘기를 제가 지금 그럴듯하게 이제 구성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판하는 판사도 사실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이고 재판장은 그런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직위원은 티를 좀 내는 것 같더만. 자꾸 웃어. 그러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미안. 죄송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그렇게 약간 싱글싱글 웃는 분들이 그 형량으로 답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원래 그래. 뒤통수 치는 판사들 있죠. 아 그러니까 예. 이제 뭔가 부드럽게 재판을 하지만 그분들이 형량이 세요. 막상 형은 더 강하게 나온다. 쌓아두는 거죠. 오랜만에 두 분 모의 재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특검 힘들겠는데요. 네, 우리 강소영 변호사님 오늘 아마 이 클립이 알고리즘을 타서 전 세계의 조회수를 다 끌어모은다면 오늘의 발구는 강 변호사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전환길이 잘못해서 저한테 연기 한길이 형 연기야. 진심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한 달 뒤에 이쪽 토양에 안 있고 저기 이미 저기 빨간당 유튜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 쇼츠만 보고 네. 재배하지 마. 연기예요. 지금 우리 제작진들이 엄청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풀릴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두 분 덕에 모의 재판을 어쨌든 성공적으로 좀 끝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이게 제가 뭐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법률 용어도 입에 잘 익지 않지만 어쨌든 제일 궁금한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지금 단언하기는 좀 이르지만 직위원회 1심은 뭐 어쨌든 저 확정 판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1심에서 직위원이 내릴 선고라는 건 두 분은 어느 정도로 혹시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누가 먼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유무죄 판단은 이미 끝났다. 유죄다. 네, 유죄인 예. 건 판단이 끝났고 어차피 형량 선택은 예. 두 가지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직위원 스스로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네. 최고형을 내리지 않았을까. 최고형을 내린다. 강승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저 유죄로 한다면 사형 외에는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윤석열에 대해서 호의적인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예. 절차적인 거를 빌미로 잡아가지고 네. 공소 기각적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진짜 봐줄 의사가 있다면 이게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이 판단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재판부가. 봐줄 수 있다면 오로지 절차적인 거. 제가 계속 아까 모의 재판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 이 문제를 빌미를 잡아가지고 그렇죠. 야 이거 어떡하면 수사 시작이 공수처부터 시작됐는데 이걸 싹 다 불법 수사 싹 다 불법 전부 다 불법 기소 저렇게 구성하면은 공소기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연구를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봐줄 생각이라면. 실제로 네. 직위원 재판부가 구속 취소하면서 언론 보도자를 낼 때 그게 한 꼭지가 있었어요. 수사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의 항고를 통해 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이걸로 내가 공소기각하면 내가 독박을 쓰니 상급 법원이 공소기각 사유가 없다는 걸 좀 털어달라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특검이 혹시 모르니까 보통한 거라도 해서 대법원 입장 하나 받아놓고 가야 직위원 재판장이 공소기각으로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지게 길을 찾아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재판은 혹시 저 윤석열 재판에 영향은 없습니까? 영향 있죠. 예, 이게 11월 그러니까 직위원보다 더 먼저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11월에 그러면 한덕수는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까지 공소장 변경해서 재판 진행 중인 거니까 그러면은 그쪽 선고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2월에서 11월 초 예. 아마 맞아 1월 초 예. 이렇게 선고 날 것 같은데 그거는 무기징역 선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덕수에게? 네, 왜냐하면은 이게 2인자니까 예. 사실상 국정 책임자 2인자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책임의 순서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군이라든지 장성이라든지 내각이라든지 이제 여러 지금 계엄의 추경호까지 정당까지 쭉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 이제 안 좋은 버릇이라고 저는 평가하지만 다 싹 다 나쁜 놈들이지만 어쨌든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나누려는 병이 있어요. 법원은. 그래서 얘는 90% 잘못한 놈이야. 얘는 80% 잘못한 놈이야. 형을 다르게 줘야 돼. 이런 강박이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를 너무 낮게 줘버리잖아요. 밑에 있는 놈들한테 낮게 줄 틈이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형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덕수 무기징역 받으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내란숙에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죄 판단을 하면 사형밖에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절차적 문제를 해서 뭐 공소기각 쪽으로 쓰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2인자긴 하지만 가담이 적었다는 식으로 계속 삐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한 입증이 없으면 좀 장기징역 10년 이상이나 20년에 가까운 장기징역이 나와서 그렇게 사실상 무기징역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사형을 선고한다는 거 어디까지나 이제 대본에 있는 거였어요. 제가 너무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다만 두 분의 말씀은 특검의 그런 구형도 사형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직위원제 판정도 답이 없이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죠? 그리고 감형을 하려면은 네. 감형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없어요. 1번이 반성, 인정이거든요. 다투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 감형을 해줄래? 해줄 수가 없어. 그쵸. 뭐 겨우 짜낼 수 있는 게 다친 사람이 없다. 네. 실질적으로 뭐 폭동으로 인해서 재산상 혹은 뭐 신체상 뭐 사람의 생명 네. 침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비교적 경미하다. 왜 유리창이 깨져서 재산상 손해있고 저도 그 현장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다쳤어요. 네. 네, 거기 다친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들어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형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 쉽지 않은 이 내란 수괴의 재판을 오늘 두 분과 함께 모의 재판을 통해 그럴싸하게 그랬나요? 그럴싸하게라는 게 그럴싸하게는 현실 가능한 범주가 아니고 그럴싸하게 뭐 재밌게 네. 그럴싸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은데 참 이게 다른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시도를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정어리 TV의 또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과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이 굉장히 애를 써주셨습니다. 매번 약간 그 파일럿이나 시험 프로그램 할 때 저를 제가 1번으로 쓰시는 그래요? 왜 브이로그도 제가 1번. 근데 저도 사실은 약간 몰모트 같은 존재라서 저를 많이 이제 실험지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자꾸 그러세요. 봉지욱 기자님도 자꾸 시험 방송할 때만 저를 부르시는 그래요? 거예요. 아니 근데 백인컨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시험 콘텐츠와 실험 콘텐츠는 정말 뭔가 자연스럽게 뭐를 해내잖아요. 뭔가 좀 열악한 환경을 자연스럽게 해내면 다음에 뭔가를 또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또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과 정구승 변호사님과 또 한 번에 실험 콘텐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의 소감을 좀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예. 네, 뭐 항소심 아마 가겠죠. 무슨 1심에서 선고를 하든 윤석열 측에서 항소를 아마 할 텐데 네. 그때 항소심 변호인으로 저를 선임해 주실 것을 제가 마음껏 법정에서 외쳐보겠습니다. 예.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수 없고. 정구승 변호사님은요? 저는 특검도 힘들겠지만 예. 윤석열 측 변호인이 정말 힘들겠구나. 힘들죠. 왜 가갖고 멍하니 있는지 이제 알겠다. 예, 이런 거 생각이 들었고 오늘 강수영 변호사님의 하드 캐리를 보면서 예. 저런 이제 예능력을 좀 배워야겠다. 네, 존경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 잠깐만 근데 그 얘기 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났네요. 그 윤석열이 최근에 너무 막말을 재판정에서 떠들어가지고 박종근 앞에서 우리가 국군의 날 김치찌개에 소주를 소맥 폭탄을 많이 마신 날이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런 거는 변호인들이 원래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팀 에이스가 윤석열이에요. 맞아. 나름 그나마 약간 그 의도라도 파악이 되는 질문하는 사람은 윤석열 씨밖에 없어갖고 예. 그나마 그분이 제일 에이스다. 예. 그 정도 실력이다. 저런. 근데 변호인이 이 작전이 있어요. 네. 지금 돈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결과가 뻔하잖아요. 변호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의 끝을. 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윤석열이 하고 싶은 거 말리잖아요. 예. 그 결과가 안 좋다. 네. 이 자식이 내가 하려는 거 막아가지고 그렇잖아, 자식아. 그때 내가 하려고 그래도 왜 막았어, 이 새끼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만히 냅둬야 돼요. 가만히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예. 그래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소위 거죠. 말하는 한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네, 재판은 네. 결과와 불개로 한풀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네. 이런 식으로 아니, 같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곽종근만 증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공판에서도 추가적인 증인들이 더 소환돼서 이제 진술하러 나올 건데 이른바 이제 대질신문 같은 걸 또 할 텐데 그때마다 그러겠네요? 윤석열은? 그렇죠. 근데 아마 곽종근은 굉장히 분순형이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내가 직접 나가서라도 쪼아야 된다 생각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나올 것 같은 게 이제 구치소장한테 특혜를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이 재판 때는 그쪽으로 다 가니까 네. 자기 만약에 변호인 접견 안 오면 독방에서 예. 되게 심심하거든요. 심심하지. 네. 그리고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 교도소 식단이 표로 보면은 꽤 괜찮아 보이지만 저염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맞아. 밖에 나와서 컵라면 먹는 게 정말 짜릿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래요. 뭐 오늘 정말 두 분이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의 재판에 이어서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재판에 있었던 뭐 비하인드나 이런 얘기들도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 이슈 1번지였습니다.
우리 특검 측을 대신해 주신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그리고 변호인 측 피고인 3617 쪽을 대변해 주시느라고 애써주신 강수영 변호사였고요. 저는 그럴싸하지 못했던 재판장 박영식이었습니다. 다음 이슈 1번지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멘트 있습니다. 이번 주 정어리몰에서 11월부터 제철이 시작된 구룡포산 햇 과메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과메기는 다들 좋아하시지만 혹시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정어리몰에서 다들 좋아하시는 광어회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자연산 대광어회인데요. 매일 새벽 5kg 이상급 자연산 광어회만 수급을 해서 당일 손질 후에 싱싱하게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400g 한 팩이니까 서너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요. 27,900원 무료 배송이라고 하고 구룡포산 햇 과메기 자연산 대광어회,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과메기 못 드시는 분들은 광어회 드시면 되고 둘 다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둘 다 드셔도 되고요. 나는 과메기를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과메기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메기도 본고장 구룡포에서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는 햇 과메기니까요. 어우, 침이 막 나오네. 요새같이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심혈관 질환 예방을 돕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과메기로 영양 보충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정말 이 시기에 딱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35,900원 무료 배송이라고 하니까요. 참 가격도 착하죠. 11월 제철 음식인 과메기와 싱싱한 자연산 대광어회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면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나누시면 참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과메기 상품 또 그리고 광어 상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